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만났는데 남편은 제 거래처의 직원이었습니다. 담당자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직원이 올 거라고 합니다. 왜요? 제가 회사를 두거든요. 거래처 직원인데 불편하거나 긴장되기보다는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꽤 아쉬운 건데 이직하는 건 아닌가요? 아쉽네요. 어디로 이직하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나이도 아직 어리신데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 회사가 아주 작긴 하겠지만 직원이 필요해요. 혹시 이직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가 당황하자 남편이 열심히 둘러대더라고요. 아저씨는 물론 우리 회사가 아직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비하면 구멍이 가게나 다름없지만 비전이 좋은 회사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오셔서 직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미 싹싹하고 잘 일도 하셨거든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제가 딱 하나 약속할게요. 월급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드릴게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요. 솔직히 생각하면 생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부탁으로 마음이 끌렸다고 해야겠죠. 제가 구직 끝에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로 이직하기로 했을 때 엄마는 미쳤냐고 했습니다. 어머쩡한 회사를 놔두고 이제 막 시작하는 눈꽃 만원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 아니, 날 좋게 봤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준다고 했어. 공중이 아도 받아놨어. 무슨 공중까지. 아이고, 속 터져. 설마 벌써 사표 냈는데? 그날 엄마에게 붙들린 채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이제라도 사표를 취소하라고 난리를. 4개월 차인 새 직장을 확정했습니다. 첫 출근 때 그곳에는 내 자리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 회사 운영을 함께하기 시작했고 우린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부터 다닐지라도 서로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나름 편안했죠. 그렇게 회사가 다소 커지고 3명의 직원을 뽑게 된 시점에 그가 나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미래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제를 시작해볼까요? 사실 나도 그와 같은 느낌을 품고 있었어요. 그의 말처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시작한 이후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내 월급 문제까지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늦어도 괜찮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힘을 내고자 손을 내밀었어요. 말할 때도 있었는데 자기는 땡전 한 푼 못 가져가도 제 월급을 챙겨주더라고요.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이 듬직했던 결국에 회사를 키워나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밀어 준 손을 잡기로 했죠. 연애는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자연스레 결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재정적인 부분을 점검하는데 남편의 지출 중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동생 용돈을 150만 원이나 준다고. 그게 걔가 일을 안 해서 아니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이 많이 방황할 것은 아요. 아마 그때는 그가 10대였을 텐데도 이미 끝났어야 할 일이죠. 그 마음을 못 잡으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것도 싫다 해서 여자 남편은 자기 동생의 약점이었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편은 사실상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동생을 아들처럼 보살펴주고 있었나 봐요. 천덕꾸러기처럼 있는 동생에게 월급에 가까운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끊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저는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시동생이 나가서 일할 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 점에선 양보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애써 하더라도 우리 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줄여야지. 내가 그걸 주어서 당신이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가갈 때까지만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면 좀 달라지겠지. 그때는 회사에서 일을 시켜도 되니까. 걔가 마음이 붙일 곳이 없어서 그래. 남편은 뭐라도 시도생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입장이었고 저도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다 남편이 그렇게 안쓰럽다. 저도 안쓰럽게 보려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드디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제는 시동생이 정신을 좀 차리겠구나 싶었고 시동생은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서는 직장에 있던 여자와 계속 일을 했어요. 한 번씩 만나면 다 저를 대놓고 부러워하더라고요. 형님, 제 팔자는 왜 이럴까요? 저도 형님처럼 듬직한 남편을 만나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애 낳기 전까지는 이랬었어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잖아. 저만 왜 벌이 하니까 문제죠. 동서가 그럴 때마다 제가 괜히 더 미안해지고 있었어요. 생이 그런 남자라는 걸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닐 텐데 번번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꼭 시동생에게 주는 용돈을 올려달라는 소리 같아서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 짐작이 있기에 모른 척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둘째네 생활비 좀 봐줄까? 서방님 주고 계시는 용도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좀 더 보태줄까 하던데. 혹시 동서가 그렇다 했었나요? 아, 당신한테도 말한 적 있어. 은근히 돌려서 요구하는 눈치를 살짝 주었는데 솔직히 그건 아닐 것 같아서 모른 척했어요. 어쨌든 둘이 서로 좋아하면서 결혼을 했으니 서방님을 내보내고 나가서 일을 하게 하든지 그건 동서가 해야 할 일이죠. 아니, 나한테 와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울더라고. 이미 신이 주신 거 받았잖아요. 아니야, 그 자리에서 좀 주긴 했는데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저도 남편의 말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대신 시동생이 남편의 사업에 와서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죠. 동서가 시동생을 설득한 것인지 시동생이 맞지 못해 남편의 회사에 나와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리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심근경색까지 알아서 결국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와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도 빠듯해졌죠. 그동안 동서가 전화를 걸어오는데 님 가뜩이나 힘드신데 이제 우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해주니 감사했어요. 동서는 잘 지내세요. 지네 생활비도 못 주는 게 미안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뭘로 들으셨나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요. 서방님이 취업에 성공하셨다는 거야? 아니, 우리의 친정마가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우리 엄마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완전히 부자가 되었어. 뭐라고요? 어머, 정말로 잘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동성애를 택하는 것이 좀 더 편해졌다는 게 다행이네. 지금 불쌍한 척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설마 불쌍한 척해서 우리한테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우리 신랑에게 용돈 주신 거야? 혈육이시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거고 형님은 혈육이 아니니까 그럴 자격은 없겠죠. 없잖아요.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동서가 왜 내가 하지도 않는 말까지 거절하면서 사람을 무시해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것이라도 달라고 하고 싶죠. 그럴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그만 끊자. 며칠 뒤에 일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놓고 5분의 1도 안 남은 쌀 자루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 누가 이걸 놔두었나 싶어서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한테 문자가 와, 있었더라고요. 형님 집 앞에 쌀을 갖다 놨어요. 우리가 먹던 묵은 쌀인데 우리는 햇쌀을 먹으려고요. 그건 형님이 드세요. 쌀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본인들이 먹다만 묵은 쌀을 갖다 놓는 건 미운 일이고 한 번은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시동생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방님, 우리 집에 왔대 가신 거예요. 아네, 우리 조카 생일이었지? 아, 뭐 감사해라. 저 그냥 케이크랑 용돈 조금 주고 왔어요. 저도 얹히는 처지라 뭐 해드릴 건 없고 와이프가 챙겨준 김치 좀 더 가요. 김치요? 아예, 형수님 돈 없어서 반찬도 없을 거라고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도 난 김치가 땅장과 싶어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부터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다. 김치가 곰팡이로 피어 있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돌아오던 참이었어. 너무 피곤한데도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다. 그래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서를 만나자고 했더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다. 아 형님, 저는 형님 생각해서 보낸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 아 혹시 김치에 핀 곰팡이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 살짝 걷어내서 먹으면 돼요. 그러자 동서가 갖다 먹었다. 어머 형님, 졸부딸인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김치를 먹어요? 라고 말했다. 먹어야지. 아니 기껏 생각해서 갖다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우리 남편이 조카 생일 케이크랑 용돈도 챙겨줬을 텐데 그래 케이크랑 용돈 1,000원 주고 간 것 같더라. 어머,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하여튼이 사람이 평생 얹어 사는 게 습관이 돼서 눈치를 봐요. 응, 그래도 한 5,000원은 주고 오지. 또 하루는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있더라고요. 어머, 돈가스는 누가 주신 거야? 작은 엄마가 주고 가셨어. 그래, 사한 건가 너무 많아서 남은 거 가져오셨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먹다 남은 거, 그런데 이걸 왜 먹어? 배고프고 엄마가 밥과 반찬을 준비해놨는데 그걸 데워 먹으면 되는데 왜 남이 먹은 걸 먹으면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내가 모르게 아들에게 화를 냈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동서가 돈가스를 가져왔다는데 누가 봐도 시킨 음식인데 다 제 건 잊지 않고 아들에게 돈가스를 가져다 놓은 쪽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아들이 다 먹은 것인 줄 알았는데 돈가스는 처음부터 한쪽 반이었고 샐러드와 밥이 여기저기 묻은 접시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너무 화가 나서 동서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고 집을 옮겨버렸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더 이상 그의 행동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못되는지 알 수 없는 가족들이었어요. 한때는 우리 남편 앞에서 돈이 부족하다며 울기까지 했던 동서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하니 동서네 부부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근처 건물에서 청소부 자리가 나와서 지원했더니 합격하게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러 나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야? 동서야? 어머니, 형님, 이 옷은 청소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청소를 해주세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건물 청소부 자리일 줄 알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다니는 회사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게 동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지원을 안 하는 건데.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가 이런 식으로 제 눈에 띄어서 불쌍한 척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뭐라도 뜯어내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요. 전에 우리한테 줬던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그럼 혹시 알아요? 내가 얼마라도 챙겨줄지. 나 진짜 모르고 왔다니까. 동서 회사 이쪽이 아니었잖아. 작년에 여기로 이전했어요. 아무튼 이로써 형님의 엉큼한 속내가 다 드러난 거라고요. 동서가 큰 소리로 절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 주변으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창피해서 어디로든 숨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서 사업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날 건물 청소를 시작한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발로 걸레 통을 차며 재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엎어진 걸레 통을 주우며 누군가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회사 대표라며 수근거리는 여자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를 쳐다보던 동서가 회사 대표를 향해 소리치며 엄마, 저 진이에요 라고 외쳤고 나를 껴안으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설마 했는데 진짜 엄마였어. 할 줄이야. 돌아봤을 때 낯이 익다 그는 생각했지만 진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컸구나 세상에. 근데 내가 지금 손이 더러워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 그래도 걸레 만진 손이라서 일단부터. 엄마, 이러면 섭섭해요. 얼른 일어나요. 나랑 같이 내 방으로 가게. 동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을 걸었어요. 형님이 우리 대표님 엄마라니. 대표님 어머니는 따로 계신데. 지금 형님이라고 하셨어요. 형이라면 동서 지간인 건가요? 아, 그게 다 옛말이죠. 이제는 아주버님. 돌아보니 다름이나 다름없는 그래요. 예, 근데 자꾸 저를 쫓아다니니 제가 불편해서 화가 좀 났었네요. 근데 대표님이랑 형님은 무슨 사이인지 근데 손님 동수한테 너무 예의가 없긴 하네요. 아무리 아주머니가 돌아가도 손님 동서인 건 마찬가지일 텐데. 아무튼 남이면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될 일 아닌가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라면 양동이는 왜 발로 차는가며 꺼지라고까지 하는 거죠. 아, 대표님이 사인을 모르셔서 그래요. 형님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백수의 형님 댁에서 용돈 받았을 때요. 님이 우리를 엄청 무시했다고. 그거 돈 좀 주는 거? 우리 남편에게 나가서 일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안 그러면 안 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거야말로 위해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예요? 서방님이 일하는 습관이 들어야 동서도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면 겨우 몇백 주고 몇 시간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 면백을 주지 않나요? 아, 대표님, 왜 우리 형님을 엄마라고 불러? 모르겠지만 누가 들으면 오해할 거예요. 사모님이 섭섭해하시겠어요. 그런 걱정은 내 회사 직원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양동이 발로 걷어차고 막말한 거 사과하세요. 대표님, 일개 청소한 사과라니. 일개 청소라니. 그럼 그쪽은 일개 직원인가요? 이봐요, 대표님. 정말 왜 이러세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러한 분께 무리해서 얻으니까 사과하라고 대표가 아닌 이분 아들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형님이 대님 마이예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의 품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형님 정말이에요. 그러면 형님은 아주머니랑 우리도 속인 거잖아요.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사과는 형님이 먼저 해야 해요. 우리를 다 속였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지. 끝내 사과는 안 하시네요. 엄마, 일단 올라가세요. 아주 바쁠 텐데 가세요. 제니는 동서를 뒤로 한 채 저를 데리고 대표실로 가요. 엄마, 왜 지금껏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새 엄마 때문에요.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가셨는데 이유가 뻔하니까요. 다 지난 일이니까 말아야죠. 그나저나 이렇게 잘 말하고 보기 좋네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답게 나아졌을까요? 사실 아버지랑 새어머니 이혼하신 뒤에 엄마를 찾고자도 했었어요. 하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두 분 모두 운명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새엄마 성격이 매우 예민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헤어지신 후에 우리 진이도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아프실 텐데요. 어떻게 박대하셨어도 엄마라고 믿고 살았으니까. 게다가 지금은 엄마도 없고 지금은 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때는 사춘기 소년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어쩌면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니까요. 그나저나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동서가 오해를 크게 산 것 같아요. 제가 말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이도 아닌데. 근데 아까 그 직원이 한 말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사람을 무시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게 무시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남편한테 많은 걸 받고 산 사람인데. 저런 애, 하늘에서 우리 남편이 억울하겠죠.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업 실패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도 아주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 나간 다음에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요. 였어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아들도 하나 있고, 정말요. 응, 근데 형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맞아. 청소일을 한다고 다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까 봤다시피 예전 동서한테 무시당할 만큼 망했어 가난해졌고. 그럼, 지금은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응, 아들 하나 보고 살았지. 엄마, 아들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아마 얘기 들으면 좋아할 거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엄마가 말더듬 위에 언어 지원까지 있던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 나도 기억나네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겠다고 시작한 보모일이었는데, 널 만나고 나서 돈보다 사람을 보고 일하기 시작했어. 병원도 포기하고 부모님도 포기했던 나를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 겨우 20대였는데 내가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것도 전혀 싫지 않았어. 만약 전생이 있다면 진짜 내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새어머니 몰래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한테도 심적으로 진짜 엄마였어요. 그래, 우리 사이가 너무 좋은데 달이었지만 어떻게 나가신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신 거려. 계시다니 사모님이네 말문 트일 때까지만 해도 참고 있더니 말문 트이고 말 더듬이도 고쳐지고 나를 나가라고 하시더니 진이랑 만나 대화를 하다 보니 오래전 일이 생각났어요. 사실 부모 이하로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네, 아저씨 그렇지만 저는 진이를 정말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진이가 왜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지.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부모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아가씨가 계속 부모만 할 수도 없고 보니까 애가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아 아직 그냥 장난처럼 그렇다.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새 엄마라고 무시하니? 예,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감히 사모님을 무시해요? 그게 아니면 왜 자꾸 말을 돌려 내가 지금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부모를 관두라고 그러면 진이는 어떡해요? 이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진이는 어떡하냐? 아니, 진이 엄마는 나야. 엄연히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 그렇긴 한데. 애 살 때 조용히 나가 오늘이요. 퇴직금은 넉넉히 챙겨주라고 할 테니까 그 짐을 떠올리니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자는 게?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박대당하던 너를 혼자 그 집에 두고 나오는데 애 말이 다시 다치면 어떡하나. 애가 또 불안해서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나. 나온 뒤로도 몇 달은 내 걱정에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셨어요. 응, 그날 기억해요. 저녁 먹고 엄마가 잠깐 얘기 나눌 시간 있냐 하면서 제 방으로 오셨죠. 그랬어요. 사는 데는 누구나 다 힘든 점이 있다고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점을 보고 살아야 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 맞죠? 그 말을 기억해야겠어요. 엄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었거든요. 눈물이 글썽거리다 보니까 그래 눈물 참느라 혼이 나왔었지. 그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엄마가 떠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가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때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원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저에게 그랬거든요. 엄마가 내 보모할 일을 더는 못하겠다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알고 있었으니까 새엄마가 쫓아낸 건.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어? 새엄마는 계속해서 박대하셨네. 엄마를 쫓아내고 나서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정말. 그래도 다행이었네. 엄마를 쫓아내는 게 내 마음에도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쫓아내고는 정작 날 돌봐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아예 무심하게 다루셨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지만 사과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어. 그때 엄마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을 줬어요. 나는 말하는 순간마다 엄마가 떠올랐어요. 내 입을 트게 해주고 말도 막히지 않게 해주려고 밤낮으로 고생한 엄마를. 엄마란 존재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아마 어디선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고 마음속으로 늘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네 생각이 자주 났어요. 지금쯤 몇 살일지 되겠구나. 그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려나. 그러면서 좀 찾아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모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잖아. 내가 오면 괜히 너한테 불편함 줄까 봐 못 오겠다고 사모님이 이혼하신 줄도 몰랐어. 알았으면 한번 와봤을 수도 있지. 그러다가 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표실을 나오는데 동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우리 대표님이랑 정말 어떤 사이인가요? 설마 형님 주제에 우리 회사 회장님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왜 아니라고만 생각해요. 다른 건 대로 생각 잘하던데. 아, 내가 무슨 대로 생각했다고 요구요. 내가 서쪽을 무시했다며 그런 거 아니라니까. 무시한 건 서쪽이었어요. 허전한 쌀에 곰팡이가 생긴 김치 가져다 준 게 누구세요?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겠죠. 아니에요. 섭섭해하는 사람이 쓰가 내 동수한테 섭섭한 적 없지. 비록 실패했어도 내 몸으로 돈 버면서 내 아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었으니까. 혹시 아버님이 돈을 위선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가셨나 봐요. 왜 이번에는 뭘 들고 왔길래 그러냐면 유통기한이 좀 지난 밀가루가 있어서 갖다 주려고 갔었어요. 아시다시피 밀가루는 기한이 지나도 한동안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치랑 쌀만큼 돌려주기 어려워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 정도 크기의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는데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죠. 형님은 참이 자장해도 참기세가 남단 말이에요. 내가 기세가 꺾일 것 같다면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생겼나요? 아니, 이렇게 가난해져도 매달리든가 취업 불가능하면서 왜 도와달라고 말 안 하냐고요?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더 못 될 거라고 추측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세요. 그냥 도와달라고 무릎을 프라이어 투 않겠어요. 무릎을 꿇으면 생활비라도 조금이나마 받아줄 생각은 있었는데 꿀도치 않으니 동서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나는 표면적으로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꿇어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건 동서의 마음이 그런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동선 부부에게 돈을 주면서 한 번도 생색내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네, 우리 남편이 망하고 아들이랑 둘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좀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진짜로 현실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 아들의 아빠가 동생이 가난하여 20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동생을 가난하여 좀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반대할 수도 없었고 더구나 이제 와서 그걸 나한테 바꾸라고 한다면 진짜 공치사를 하는 거잖아. 내 몸은 아직 건강하니까 그냥 내가 일해서 벌어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았다. 그게 그렇게 불만스러운 거야? 쓸데없이 꼿꼿하다 보니 짜증나는 게 분명해. 그럼 봐라. 겨우 청소부일 뿐인데 청소부가 뭐 어때서? 내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으면 다 귀한 일이지. 그러니 결국 이렇게 우리 집에서 청소부 일하는 것도 결국 나를 더 이롭게 해줄 거야? 안 그래도 진리 아니 동서 회사 대표가 나에게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 그럴 줄 알았어.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님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렇게 뜻밖의 일을 보면 안 되죠. 아무튼 동서는 이제 나 신경 쓰지 마. 동서 말 맞다고 나 남보다 못한 사이에 굳이 이렇게 말 나눌 필요 있어? 아니, 뭐 그래서 청소일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뭐 다른 자리라도 알아봐 드려요. 그때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더니 진이가 나왔어요. 진이는 동서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 건물을 팔고 싶다고 했었죠. 어머, 대표님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갑자기 뭔가 직원이 대표실을 찾아왔다고 해서 황당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투자를 꽤 잘 하셨는데 건물은 회사 근처에 있어요. 회사 사업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대표님을 찾아갔었어요.
검토해봤는데 우리 회사랑 아주 가깝지 않더라고요. 도보로 10분보다 더 멀더라고요. 그게 15분이야. 그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딱 시세에 맞게 부른 건데요. 시세에 맞게 잘 부른 거면 다른 곳에 파셔도 되겠네요. 아니지. 그래도 우리에게 쓸만한 건물인데, 글쎄, 건물 위치도 그렇고 사도 리모델링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형님한테 버릇없게 본 것 때문에 이래요?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형님. 제가 아까 형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우리 귀한 형님이 청소를 하고 계신 걸 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나한테 진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을 거냐고 물으셔서 형님, 왜 이렇게 맞기가 어디신지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아까는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전혀 죄송한 투에 아닌데 그럼 뭐 어디까지 죄송해야 하는데요? 전에 아주머니한테 생활비로 쓴 것까지 죄송해도 돼요? 그게 죄송하긴 했어요. 아니, 뭐 굳이 찾자면 그것도 죄송하다고 할 순 있겠죠. 저기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저는 일을 할 때 사적인 감정은 끼워 넣지 않습니다. 조금 전의 선택은 회사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사과하다고 했으니 이미 사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과할 만한 일에 사과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한테 남는 게 없는 사과를 뭐 하러 하시는 건가요? 혹시 입사할 때 직원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는데요. 일은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돼야 진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대표님, 나이가 아직 어리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같은 태도로 대한다고 다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좀 엄격하게 대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죠. 안 그러면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제게 말씀하고 계셨다고 해도요. 인생의 선배들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깊이 새겨서 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물 가격을 좀 더 할인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왜 자꾸 팔린다고 마음 내세우시는 건지요? 새로 받았으니 시간이 좀 지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건물에 대해 뭘 할지 모르겠고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현재의 시세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요. 그만 진이가 저에게 인사를 한 뒤에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동서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형님, 저 재수탱이 무슨 사이인지 몰라도 형님 창피하다고 청소부 그만하라는 거 보니까 님과도 오래 못 갈 사이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계산적인 사람인 게 확실한데 이거죠. 그러지 말고 형님이 우리 대표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인연은 깊은 것 같은데 설득내 우리 건물 좀 사게요. 그나저나 그 건물은 누구 명이야? 우리 엄마 명이에요. 우리 엄마가 투자의 귀재라 말이죠. 그런 거 치고는 건물 파는데 너무 아이디 Y스페이스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나도 대표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좀 더 기다리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들 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값이 언제 오를지 추측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말해야 해요. 동서 뭐 알고 있어? 우리 엄마가 뒤에서 다 듣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건물이 앞으로 값이 더 오를 일은 없대요. 우리 회사에 팔려고 한 그 건물의 부동산 업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쪽은 더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을 사에 팔겠다는 거야? 뭐 어때요? 회사는 어차피 사옥으로 쓸 건데 그럼 그런 거 치곤 제시한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인가요? 보내 그러자 동서가 저만 듣는 듯이 귀에 가까이 속삭였다. 형님, 만약 저희 건물이 팔린다면 형님 목도 좀 챙겨드릴게요.
얼른 그 건물을 처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형님, 공도 챙겨줄 테니 협조 좀 해줘요. 속여서 파는 건 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남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요. 저 완전히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형님도 용돈을 벌어서 좋잖아요. 그리고 왜 속이는 거냐고요? 회사 사업. 사는데 그 정도나 안 쓰는 회사도 있나요? 그래서 기어코이 건물을 회사에 팔겠다네. 그리고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거예요. 근데 동서 어머니 건물 아니야? 동서 마음대로 팔아도 돼. 엄마가 최대한 빨리 사기 좋은 사람 있으면 팔려고 했어요. 부럽죠. 이제 전 졸부 엄마 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방님은 글쎄 뭐 놀고 있겠죠. 서로 어디에서 뭐를 했는지도 몰라요. 아, 여전히 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참 팔자가 좋아. 지극정성이 자기만 챙기던 형이 있었지. 먹여 살려주는 와이프가 있지. 하여튼 자기 힘으로는 돈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잘 처리된다면 형님 목도 넉넉히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기쁘실지요. 동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남편까지 들먹이며 건물을 매각해 주셨으면 하고 했어요. 근데요, 형님 진짜 우리 대표랑 무슨 사이예요? 내가 20대의 보모로 키웠던 애야? 그때는 돈 많이 준다고 그래서 보모가 뭔지도 모르고 면접을 봤는데 바로 합격한 거지. 세상에, 형님이 정말 선전수전을 다 겪으셨네요. 누구나 이 정도는 겪는데 뭘 안 겪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건물을 팔아서 졸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얼마 후에 동서는 건물을 회사에 팔기로 했어요. 전에 제시한 금액보다 한참 적은 금액이었지만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에 팔아도 되겠어요? 뭐, 어때요? 뭐라도 남기면 되지. 어차피 저한테 주려고 한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로부터 또 며칠 후 동생이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매각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대표님이랑 친하니까 연락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는데?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넌 빨리 팔아야 한다더니 이제는 왜 그 건물을 그 가격에 파느냐고. 이대로 팔면 대출받은 거 갖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아, 근데 어떡하지? 이미 회사 소유물로 등록돼서 쉽게 취소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내 옆에 대표님이 계세요. 아니 시간에 대표님이 왜 형님과 있어요? 잠깐, 소름. 기차 설마,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사무실이야. 나는 대표님의 담당 비서실장이거든. 잠깐, 형님이 우리 회사 정규직이 됐다고요? 응, 아니요. 요즘 둘이 끝나고도 같은 차를 타고 간다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이 가까워서 같이 가는 거야? 잠깐, 집이 가깝다니. 대표님은 엄청 좋은 집에 사시네요. 텐데 내가 참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거는데 나 같은 사람이 형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대표님이 사실 살 수 있는 집에 사는 걸 얘기한다는 게 뻥인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동서는 집까지 따라와서 오고 난 후에야 제 말을 믿겠네요. 아니죠. 좋은 주상복합에서 형님이 사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해주고 싶다고 해서 비서실장 자리까지 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왜 부러워해요? 솔직히 형님이 평생 빌빌대며 살 줄 알았는데 우리 대표님이 귀인이세요. 근데 어쩌면 동선의 가족에게는 연일 일이 같아 보인다. 그때였습니다. 동선의 휴대폰 액정에 엄마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엄마 왜 나 지금 짜증나니까 이따 다시 해 라고 했죠. 뭐라고? 엄마가 왜 잡혀가 투기한 게 걸렸다고 동서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라고요. 형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뭐, 대충 진이한테 들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회사에 건물을 팔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건물 사기 전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봐 이런저런 조사를 해봤다는데 동선의 어머니께서 이 건물로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 네, 우리 엄마가 어쨌든 자세한 것은 조사를 받으면 알게 될 거고 회사에서 알아낸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신고했나 봐.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늙은 엄마는 더 이상 쇠고랑이라도 차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받아야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이거야. 취득한 재산이 다 사기와 관련된 거라면 이번 조사 때 전부 드러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동서는 급히 친정 엄마가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고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진이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고행 연봉과 함께 주상복합을 받았어요. 진이네는 바로 옆집이에요. 저는 진이가 부모처럼 자신의 딸의 교육을 맡기겠다고 부탁하는데 고민 끝에 수락했고 사실 그때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내미는 것이 보모의 역할이었거든요. 진이의 딸은 나날이 제 아빠를 닮아 영특하고 진이 덕분에 풍족한 가정에서 아들을 키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동서가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현관문만 슬쩍 열어주었더니 과일 바구니를 손잡이로 생각하여 안으로 밀어넣으려 애를 쓰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형님, 오랜만이죠 라고 했더니 아, 그러지 말고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왜 찾아왔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어참, 제가 또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겠네요. 형님, 저 이 과일 바구니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산 거예요. 형님께 잘 드렸어요. 보여주려고요 여보, 당신도 이쪽으로 와 주세요. 제 형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근데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거짓 모습을 하고 있나요? 형님, 회사에서 우리 엄마 건물도 날렸어요. 우리 엄마가 사기로 고소도 했지요. 우리 집은 완전 망해버렸어요. 몰랐어요? 솔직히 나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굳이 전하지 않았고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여기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에요. 예전에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난 싫어도 도와줘봤자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소리만 하는데 난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님, 만일 형님도 자기 동생이 이러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만큼까지 끔찍하게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서 아이가 길을 잃고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형님도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형수님, 그리고 이제 형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동인이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족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형님, 많이 서러우시겠죠? 제가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다. 살림도 제가 다 맡고 말거든요. 이쪽이 나의 살림을 왜 하는지, 무슨 헛말인지는요. 동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겠죠. 회사에서 사팀이 편안하다고 해서 누가 불평하나요? 우리 엄마가 사기꾼이라는데 그런 건물을 회사로 팔았다더라고요. 어쨌든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둘은 스스로 살 길 찾아라고요. 다신 오지 마요. 그래서 밖으로 보냈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을 걸 알면서 돈을 쓴 거잖아요. 그래도 무언가는 해야 형수가 마음을 녹일 텐데. 내일 또 올까요? 아니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떡하죠? 이제 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동안 엄마에게 매달려서 살았나 봐. 우리 이름으로 된 게 어째서 이러죠? 하나도 없지. 어머니가 면회 갔을 때 그러셨잖아요. 믿고 명의로 옮겨주세요. 주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자기야말로 사기꾼이면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나. 찜질방으로 갈까? 더 싸는 곳이 없어. 예산 초반인데 밖에서 둘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확실히 몰락한 모양이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는 했으나 솔직히 말해 2번 다시 보고 싶진 않았어요. 왜 사람이 받았으면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 마음도 풍족해지는 건데 그저 짠했던 것뿐.
내가 도와준다고 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닐까요?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진이가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던 요 엄마가 쟤를 키워준 5년은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제가 다 챙길 테니 말이라도 고맙다. 바빠서 뭘 그랬을 텐데 나는 오늘로도 충분해요. 엄마,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남은 거예요. 알겠죠? 그냥 돈을 벌려고 시작한 부모님의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겨주시다니 꿈에도 몰랐네요. 엄마는 진심으로 날 키워주셔서 감사한데 맞아요. 동선의 집 풍비박산처럼 난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괜찮아요. 우리는 한 건만 신고한 건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 그 동사하시는 분이 어머니였어요. 완전.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번 것만큼 얼마나 억울한고 그들이 받을 합당한 처벌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안쓰러움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찾아왔다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괜찮은 곳이 없어서 좀 안쓰러운 것 같았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둘이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요. 엄마는 항상 최고의 조언을 해주시니까 이번에도 엄마의 가르침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보모 자리를 부탁했어요. 엄마는 상대의 장단점을 금방 파악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다 관심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젊은 시절 돈을 벌려고 했던 부모 일로 만난 첫째 아들을 다시 만나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사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아들은 아닌데 그래도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엄마와 아들이 잘 맞는 것 같죠. 남편을 잃은 뒤 일상이 늘 우울했는데 비로소 희망이 찾아온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남편이 큰 아들을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맑은 날이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전해 주신 대로 한답니다.